비가 내리거나 그것도 때로는 아주 세찬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잔뜩 낀 날씨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러머스 사막에서 트리니티 실험이 있던 날도 폭풍우가 몰아치다 새벽에 악천후가 잦아들었죠. 인류사와 인류세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기에 아직도 이르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슈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는 핵분열 실험의 아버지 오펜하이머를 다룬 동명의 영화가 오늘 190회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최경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잘 들으셨는지요? 지난 방송 이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아카데미상 한국의 출품작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칸 출품에는 실패했는데 아카데미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최경사 멤버 전원 서울 홍대 근처의 퀴퀴한 지하 녹음실에 모였습니다. 좀 밝은 데서 녹음을 해보고 싶죠, 라미? 어때요? 네, 너무 찬성이에요. 여기서 하니까 자꾸 우울해져?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밝은 데가 없어요, 녹음실이. 그 돈을 조금 더 쓴다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돈과 상관없이 없는 것 같아. 난 가끔 찾아보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왜 그 여기 옆에 네이버 거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그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 풀린 이후로 예약하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밝음 녹음실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녹음실이라는 데가 또 다 들어오면 어차피 다 이 그렇죠. 방음 부스로 돼서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근데 어떻게 지냈어요? 아, 비가 일단 좀 많이 오고 날씨를 덥고 해 이래서 바깥 활동을 좀 잘 못했었고 뭐 바쁘게 보냈는데 딱히 생각나는 건 없네요. 또 특별히. 그렇군요. 자, 안군. 네. 저는 한 번도 이 공간이 퀴퀴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네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애초에 그냥 이런 뭐 지하나 막힌 공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성향이 약간 그런가 보지 뭐. 네, 그럴 수도 있고. 아이세요? 그렇죠. 네. 뭐 더 좋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만 뭐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네. 그래요. 긍정적이어서 참 좋네요. 네. 노시스. 네. 뭔 일 없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끝? 네. 네. 그럼 2주의 댓글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오동나무님께서 먼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밀수 비공식 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봤는데 흥행은 밀수가 가장 잘 될 것 같고 보고 나와서 가장 잘 봤다 싶은 건 콘크리트 유토피아네요. 박보영 배우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라는 대사 이후 멀어지며 사람들과 페어가 잡히는 장면이 영화 전체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오펜하이머를 봐야 할 텐데 IMAX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IMAX에서 볼 필요 없다고.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우울한 파워파워님이십니다. 그 영화보다 카사블랑카 기다리고 있다고 하세요. 아마도 이게 노래의 카사블랑카겠죠? 아, 그런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이어서 작성해 주신 거 읽어드리면 콘크리트 하시면서 맥스님이 LH를 언급하실까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했죠. 아쉽게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취미로 발레를 하고 있는데 여름 특강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강호연 발레리나의 클래스를 들었는데 프로의 움직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파리 오페라 발레의 별 아네스 추천합니다. 다큐멘터리인데 맥스님은 주무실 수 있고 라미님은 흥미 가질 수 있어요. 선입견을 갖고 갖지 마십시오. 저 의외로 그런 영화는 또 안 잡니다. 네. 안군이나 노시스님은 취미로 발레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태풍 지나고 나서 많이 선선해졌네요. 곧 매미 소리에서 귀뚜라미 소리로 바뀔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최경사 해주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왜 라미가 그걸 뭐라고 돼 있지? 라미가 흥미 가질 수 있다. 발레 해봤어요?
저 발레 했죠. 아 발레도 저 했어요? 어렸을 때 발레 안 한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런가? 다 시켰는데 어. 문화센터 나가가지고 그래서 학예회 같은 공연 나가서 입술 빨갛게 칠하고 그 엄마들이 TT도 입고. 입죠. 그 그 사진이 있습니다. 배 볼록 나온 거. 그 나이엔 또 다 배만 나와 있죠. 맞아요, 어린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재밌었나요 발레? 근데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아. 그게 발레가 자세에 좋다고 해서 제가 성인 발레를 취미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좀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막 발레 하면 키 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음. 자세 교정되면서. 맞아요. 자세는 진짜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춤을 배우는 건 좋죠. 예, 부럽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하얀 레떼님이십니다. 오펜하이머를 오전,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오후에 보고니 하루가 훌쩍 가네요. 야, 좀 쉽지 않은 난 코스였는데 정말.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아포칼립스라는 장르에 충실한 재미난 영화였어요. 다양한 인간 군상이 각자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 모습이 적절한 속도감으로 진행되어서 즐거웠어요. 이병헌 배우는 짐 캐리처럼 희극 연기에서조차 뭔가 페이소스가 느껴지는데 감탄이 나왔고 이 극에 현실성 있는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미술도 참 좋았어요. 오펜하이머는 뷰티풀 마인드, 이미테이션 게임이 절로 떠오르네요. 뛰어난 연기력으로 천재의 인간적인 면모와 고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요. 다양한 훌륭한 연기력의 배우들의 앙상블도 좋았고 오랜만에 본 조시 하트넷이나 데인드아는 너무 반가웠어요. 폭발 장면에서 소리가 뮤트되었다가 한참 뒤에 펑 하고 따라오는데 이건 스포가 될 수 있겠네요. 영화적 연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빛과 소리의 도달 시간 차이가 나는 실제를 반영한 거라니 신기하면서 정말 그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원작을 보면 그게 100초의 간격이 있다고 나옵니다. 예, 원작 책을 100초. 왜냐면 40km 정도니까. 아 40km? 그러니까 그 관찰을 40km 뒤에서 했다고요? 네. 아 진짜? 40km인가 4km? 40km가 맞을 겁니다. 4km인가? 참고로 안군이 이거 전공이거든요. 네. 근데 전공이라고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빛의 속도가 빛이래. 소리의 속도 한 350 정도 되거든요. 350m 초당. 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한 몇 킬로 넘을 겁니다. 네, 역산을 하면. 다음 댓글은 제이드님의 비밀 댓글인데 요거는 저희가 일단 읽어봤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아직 못 보셔가지고 댓글을 달고 싶어도 참고 있다는 얘기로 달아주셨습니다. 그 오펜하이머 얘기도 약간 있지 않았어요? 있습니다. 네. 오펜하이머는 보셨대요. 그 영화 구성이 시간 순차적 구성이 아니라 과거 회상, 망상, 재현 등의 나열이라 모든 게 허상 같다. 그런 식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오디오 클립이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메일입니다. 그 스테이님께서 오랜만에 메일 보내주셨습니다. 체카 청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일 보냅니다. 마지막 메일을 보냈을 때가 여름이 시작될 쯤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입추가 지나고 여름이 끝나가고 있네요. 저는 그 사이 개봉작으로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보이즈 어프레이드, 바비, 밀수 등을 보았고 OTT에서는 크로싱 헤네시, 영웅 본색, 개같은 날의 오후 등등을 봤습니다. 어쩐 일인지 최경사와 영화를 선택하는 방향이 계속 달라지고 있네요. 아래로는 보았던 영화평 몇 개를 짧게 써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전작도 좋았고 기대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보이즈 어프레이드는 믿고 보는 아리 에스터답게 좋은 영화였지만 라미님이 말씀해 주셨듯 전작들에 비해서는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리 에스터는 행복해 보이더군요. 바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고 로비를 정말 좋아해서 오래 기다렸던 영화인데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영화 자체가 정말 착하고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밀수는 가장 기대를 안 보고 본 작품인데 의외로 정말 좋았어요. 류승환 감독 영화가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었는데 어쩌다 갑자기 밀수 같은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영화에 삽입된 옛날 노래들 대부분은 몰랐지만 산울림 노래는 평소에 좋아해서 자주 들었던 터라 영화에서 전주가 시작되자마자 가슴이 두근댈 정도로 좋았습니다. 책은 저번에 말씀해주신 여름은 올해 그곳의 남아를 완독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보다 훨씬 잘 읽히고 내용도 좋았어요. 그렇죠. 주변의 풍경이나 공간, 향기 등 사소한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문장들을 좋아해서 이 작품의 문장 모두가 정말 좋았습니다. 완독한 후에 최경사에서 다뤄주었던 클립을 다시 들었는데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들이 참 반갑더군요. 지금이랑은 또 다른 예전 최경사의 분위기도 현재 최경사의 분위기도 참 좋아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게 있는데 조금 간추렸습니다. 네. 메일로 보내주셨죠? 네, 맞습니다. 네, 메일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팟빵 댓글인데요. 네. 양솔로우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논란의 알쓸별잡 출연은 오펜하이머가 CJ 배급이라 TVN 프로그램 섭외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그건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요. 이거는 유니버설 픽처 코리아 배급이거든요. 음. CJ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 국내 또 네. 뭐 직배사가 배급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번이 원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제 워너랑 맞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유니버설로 왔죠. 근데 뭐 어쨌든 이번에 워너도 역대 최고의 그 바비로 흥행을 했기 때문에 예. 별로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워너도. 네. 다음 댓글은 루이스 문님이십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가 유독 더 풍부해 듣는 내내 좋았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볼 생각이 없었는데 보러 갔다 와서 최경사 한 번 더 들으려고요. 한 번 듣기에는 아쉬운 이번 화였습니다. 특히나 노시스님이랑 라미님의 영화평 정말 좋았습니다. 최고예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은 여행 생활자님이십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본 후 안군과 비슷한 감상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 내용을 듣고 나니까 더 괜찮은 영화였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 방송도 감사합니다라고 달아주셨어요. 그 말씀은 이제 안군하고 비슷하게 느꼈다는 건 별로였는데 듣고 나니까 좋았다 이런 얘기인가?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주의 댓글이었습니다. 자, 최경사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 플랫폼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에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메일 주소는요. bookmovi42@naver.com입니다. 네, 같은 아이디로 인스타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댓구알 해주십시오. 좋아요, 댓글, 구독, 그다음에 알람 설정. 메일도 환영합니다. 자, 이제 2주의 후원을 알아보겠습니다. 2주의 후원은 얼마나 됐을까요? 이번 주에도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다만 이게 과거랑 비교했을 때 약간 조금 정체되는 느낌은 있다. 주춤하는 느낌이 주춤하다. 있었다.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꾸준히 제이드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70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어요. 1170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70 뭐죠? 무슨- 뭐죠? 그러게요. 정말 궁금한데. 7510도 아니고 1170. 7510은 달짝지근해 7510인데. 1170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논란 보고 논란 가슴님께서 18,900원 후원해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주가가 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주가에 반응하는. 근데 뭐 말로는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하던데 좀 나아졌나 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최경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최경생활입니다. 자, 노시스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저는 이번 주는 뭐 별거 안 봤네요. 지난번에 다 그랬나 몰아서 봐요. 별거 안 보면 별거는 또 뭐 있어요? 오늘 다룰 영화만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외교관 엄청 추천. 아 맞다. 해주셨잖아요. 네, 외교관. 네, 음. 외교관 봤어요. 재밌었습니다. 뭐가 좋았어요? 뻔하지 않았고 음. 그 정치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부부간의 되게 그 묘한 그 권력 관계 같은 것들이 잘 그려진 것 같아서 제가 부부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추천드려요. 그러면 안군. 네, 저도 얼마 없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뭐 따로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데이터 리터러시 관련된 거를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책을 한 2권 정도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 요 책은 추천드릴 만한 건데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제목만 봤을 때는 되게 흥미로운데 그래프 얘기입니다. 그래프 얘기. 네, 그러니까 그래프 데이터 시각화 왜곡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룬 책인데 이 책은 되게 그 데이터 시각화 쪽에서 유명한 알베르토 카이로라는 분이 쓴 건데 추천드리고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닐 겁니다. 네. 가시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의 숫자 유감이라는 책을 그냥 이거는 만화와 글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데이터 분석가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상대적으로 지식이나 이해가 없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다룬 책인데요. 그냥 무난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요 책은 뭐 딱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뭐 본 건 없고 영화 본 건 없고요. 네, 영화는 테넷을 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네, 기대할 건 나비밖에 없네요. 저는 사실 그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마스크걸 홍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시리즈를. 기사도 엄청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싶어서 보려고 하다가 요즘에 웹툰 기반으로 한 거를 보고 나면 너무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웹툰을 먼저 정주행했습니다. 총 130화를 130화. 네,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요. 한 화가 뭐 한 화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뭐 하나 읽는데 그래도 보통 웹툰이 네. 컷이 요즘에 한 60컷, 70컷 될걸요. 한 화가 꽤 깁니다. 뭐 한 5분 정도 잡는다고 5분. 생각하고 왔다 갔다 뭐 하고 그래서 봤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웹툰을 보고 나서 그 시리즈를 못 보고 있어요. 실망할까봐. 그러니까 웹툰이 되게 더 직접적이고 높았나요? 되게 전 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잘 보는 편인데도 꽤나 내가 왜 이 웹툰을 몰랐지 할 정도로 좀 스토리도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강렬한 느낌이 좀 오래 가가지고 아직 시리즈를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시리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 평 들어보면은 아직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연기를 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 보시게 되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영화 귀공자를 봤습니다. 그때 맥스님이 귀공자 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마침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런 스타일 영화를 오랜만에 좀 봐보자 이렇게 생각 봤는데 그냥 저는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기대를 할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김선호 배우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정도이고 스토리도 신선하긴 했는데 이거 마치 약간 시리즈를 만들 것 같은 여운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김선호를 주인공으로 해서 근데 다음 시리즈는 안 보겠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다음 시리즈 안 나올 거예요. 지금 흥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이지 않았나. 만약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신세계나 이런 거 기대하시고 보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완전 다른 영화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오히려 저 마녀 마녀에 쪽에. 가까운 영화죠. 네. 근데 마녀랑도 조금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훨씬 좀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강추는 아니지만 뭐 약간 할 거 없고 가볍게 볼 만한 영화 찾으신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일단 책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1000쪽짜리를 90% 읽었습니다. 한 10%는 좀 빨리 봤어요. 이렇게 훅 빨리 봤고 속도가 나는 책인가요? 속도가 난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아. 근데 막 뭐 복잡한 책은 아니야. 그냥 되게 그냥 건조한 문체로 쭉 서술해 놓은 책이라서 속도는 그냥 읽는 만큼 나요. 읽는 만큼 나는데 책이 일단 1000쪽이기 때문에 속도를 아무리 내도? 읽는 만큼 내도 꽤 오래 걸린다. 그리고 이게 퓰리처상을 2006년인가 받은 책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퓰리처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뭔가 되게 사상적으로 깊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문체가 멋있다거나 뭐 이런 느낌도 살짝은 갔는데 이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취재가 엄청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사람들을 다 만나서 취재를 뭐 10년, 뭐 12년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해 준 퓰리처상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예술 영화로 한국어로 뭐 그녀의 취미생활이라는 약간 그 여자 두 명이서 뭔가 약간 델마와 루이스는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거와 빗대서 좀 얘기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시골 마을에 한 뭐 좀 여자가 살러 들어왔고 그 남편한테 주로 여러 가지로 당하는 맞고 사는 그 여자가 있는데 둘이 힘을 합해서 남편을
몰아내고 마을 사람들도 이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에 쩔어 있는 마을 사람들도 응징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아 세두가 나오는 어느 멋진 아침이라는 프랑스 예술 영화인데요. 레아 세두를 워낙 좋아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뭐라고 판단해야 될지 좀 어려운 영화. 그러니까 레아 세두가 유부남을 사랑하는데 그 둘 사이의 연인 관계가 한 축을 이루고 또 한 축은 레아 세두의 아버지가 철학 교수였는데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힘든 그게 또 하나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고 뭐 거기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그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거를 보는 딸의 심정과 이 남자 유부남 러브 스토리를 섞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좀 난해하더라고요. 예고편 봤을 땐 좀 궁금했어요. 그죠, 궁금하죠. 네. 근데 그런 영화는 아니더라고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칸에서 상영했던 감독 주관이었나요? 유재석 감독의 잠이란 영화를 봤고요. 요거는 제가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중반 이후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힘이 빠진다 빠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이 라이드라고 갑자기 생각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나온 그 여주인공 말고 양자경 딸 누구죠? 이름? 저기 무슨 수잖아. 스테파니 수. 네. 스테파니 수와 그다음에 파리의 에밀리? 에밀리 여자친구로 나오는 민디 그 두 명이 주인공이에요. 두 명이 주인공인 B급에다가 그런 영화를 뭐라고 하지? 약간 더러운 영화 무슨 트래시. 그래 트래시에다가 약간 옛날에 메리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해서 나온 하여튼 그런 종류의 영화를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B급에다 트래시에다가 욕 이런 거 막 나오는 그런 토일렛 하여튼 그런 영화였더라고요. 네. 이것도 예고편에 살짝 속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재밌다고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데 중급 영화인데 타겟. 타겟. 그거 좀 궁금하죠, 이거. 네. 나 예고편 보고 되게 궁금했거든.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그냥 브랜드를 얘기하자면 그 브랜드를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당근마켓에서 잘못하다가 미친놈한테 미친놈 살인자한테 쫓기는 얘기거든요. 이거 은근히 또 실생활 약간 무섭기도 하고 괜찮아요. 딱 중급 영화 규모에서는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 같아요. 작품성인 것 따라서 일단 그냥 약간 쫄깃한 그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자, 이제 저희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개인적으로는 연초부터 기다려왔던 대작 오펜하이머를 이번 주 최경사에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에 대한 한국 반응 그리고 외국 반응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봉일에 55만 명이 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한국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는데 그리고 지난 주말 휴일 이틀 동안도 60만이 봤는데 이번 주 들면서 쭉쭉 빠지고 있어요. 10만 이하로 떨어졌고요. 딱히 경쟁작이 센 게 없어서 당분간 박스오피스 수위는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 주 말을 봐야 되겠지만 볼 사람은 이미 다 본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서 300만을 넘느냐 이게 고비일 것 같아요. 테넷이 보니까 200만 들었더라고요. 200만은 이미 거의 됐다고 보는 거고 상황은 그렇고 북미 쪽을 보면 7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7억 달러를 넘어서 올해 개봉 영화 전체 세계 중에 탑4예요. 본인 영화로도 역대 4위입니다. 올해 개봉 영화 중 탑1이 바비예요. 바비. 미국에서 워낙 잘 돼가지고. 퀴즈 여기서 하나 내볼까요? 올해 영화 중 오펜하이머 앞에 있는 세 편이 뭘까요? 전 세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일단 맞았어. 1번 1등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1등이에요? 1등. 이거랑 비슷한 걸 텐데. 뭐가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나 그런 쪽 애니메이션이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뭐가 2등이? 네.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던 중에 나왔는데. 지금 나왔어요? 올해 이미 언급돼. 올해 지금까지 방송에서 바비가 그렇죠. 바비가 2위. 올해 역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바비가 1등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3위는 뭘까요? 우리가 다뤘습니다. 다뤘다고요? 응, 다뤘어요. 미션 임파서블. 아니. 아니. 그보다 좀 앞에. 조닉? 미션 임파서블 하면 나올 수 있는. 맥스 노래방의 출발점이었던. 맥스 노래방 출발점이었던?
그 뭐지? 나 갑자기 그때 생각이 안 나냐? 여기 지금 다 생각 안 나 맨날. 뭐죠? 아니 맥스 노래방. 맥스 막 생각 안 나? 그 크립. 저기 뭐냐? 가오갤. 가오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올해 3위 박스오피스 3위였고요. 그러면 지금 본인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역대 영화로도 지금 4위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앞에 있는 영화들은 뭘까요? 다크나이트. 일단 하나 맞았어요. 그리고 인터스텔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인셉션? 네, 맞았어요. 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덩케르크. 아니에요. 덩케르크는 히트보다 테넷인가 못했어요. 그러면? 테넷은 뭐 완전 뭐 거의 좀 1등이야 이게. 이게 논란 영화 중에 지금 1등이고 언급 안 된 게요. 네, 무려 그리고 10억 달러 클럽에 돌파한 영화예요. 오. 논란 영화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 영화의 제목의 일부가 한번 나왔어요. 그럼 다크나이트 라이즈인가요? 맞아요. 그런 다크나이트 거. 라이즈. 그게 다크나이트 와. 라이즈가 1등. 그다음에 다크나이트 인셉션에 이어서 지금 이 뭐죠? 오펜하이머가 4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급사를 워너에서 유니버설로 옮겼는데요. 논란은 사실은 보면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를 상대로도 전권을 휘두르는 네.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감독이죠. IMAX 필름 카메라는 뭐 기본이고 이번엔 흑백으로 찍겠다고 코닥사에 이 흑백 필름을 만들게 한 무시무시한 감독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안군의 비하인드 들어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포함해서 오펜하이머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출간된 게 2005년이더라고요. 처음 책이 나왔을 때는 샘 맨데스 감독이 영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해서 계속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샘 맨데스가 당시에 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대신 키를 잡은 영화가 레볼루셔너리 로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에 2015년 영화 프로듀서인 데이비드 와고가 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판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 또 지지부진하다가 찰스 로벤이라는 제작자와 만날 기회가 생겨요. 근데 요 찰스 로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논란과 함께 다크나이트 3부작을 제작한 제작자입니다. 그 미팅을 갖고 나서 로벤이 이제 논란에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책을 전달하게 되죠. 그 사람이 하는 제작사가 그 싱코피인가 그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된 사람들은 다 요번에 공동 제작자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사실 논란은 그 로벤한테 책을 전달받기 전부터 오펜하이머에 관한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넷 제작이 끝났을 때가 2019년인데 요때 로버트 패티슨이 논란에게 오펜하이머의 연설문을 선물해 주거든요. 근데 그 연설문을 읽고 나서 일종의 물리학자 본인이 만들어낸 일과 그리고 자신이 한 그 일의 의미가 서로 갈등을 빚는 요 포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로버트 패틴슨은 사회생활을 상당히 잘하네요. 어떻게 이분은 또 본 감독한테 붙어 있잖아. 그렇죠. 미키. 다음엔 또 논란으로 갈 모양이지. 한국스러운 친구예요. 그리고 언급하셨던 것처럼 원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워너와 계속 함께 해왔어요. 그 배트맨 비긴즈 이후의 모든 작품을 워너브라더스에서 투자하고 배급했는데 이번 영화는 유니버설 피처스와 한 이유가 바로 영화관 상영 때문에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가 코로나 팬데믹 때 극장 단독 상영이 아니라 HBO 맥스 같은 자기 자사 OTT 채널이랑 함께 배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논란이 이건 싫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논란이 워너와의 손을 놓고 새로운 배급사를 찾아 나서면서 요구사항 6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완전 통제권, 재량권은 100% 감독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제작비 1억 달러. 세 번째 마케팅비도 1억 달러. 그러니까 한 2,400억 원을 내가 쓰겠다 이런 얘기죠. 100%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100일 이상 극장에서 상영해야 된다. 100일 이상. 네. 그리고 극장에서 상영될 때 3주 전후로 블랙아웃. 그러니까 만약에 해당 배급사에서 내 영화 걸 거면 해당 배급사의 영화를 3주 전후로는 개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니버설 영화는 그 3주 앞뒤로는 틀지 말아라. 네네. 그리고 개봉 첫날부터 20%의 개런티를 보장해달라. 그게 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20%를 20%를 내가 갖겠다. RS를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달려드는 그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애플하고도 이야기가 됐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번 그 유니버설 픽처스와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유니버설 픽처스는 이 요구 사항을 들어주었고 2021년 9월 놀란가의 작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킬리언 머피가 가장 먼저 캐스팅됐죠. 그리고 2022년 4월까지 나머지 캐릭터들이 캐스팅되면서 제작이 들어갑니다. 촬영은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어요. 역시나 아이맥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흑백 영상이 있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따로 흑백 필름을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이번 영화가 워낙 길잖아요. 3시간 9초입니다. 이 필름 길이만 해도 18km가 넘어요. 그리고 프린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프린트 나온 프린트 맞습니다. 예, 상영본. 예. 무게만 해도 255kg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란이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영화계에서는 이번 작품이 아마 아이맥스 필름으로 찍을 수 있는 가장 최장의 영화일 것이다. 왜냐하면 영사기에 올릴 수가 없대요. 이게 최대치래요. 그러니까 영사기 이제 아날로그 필름 받쳐놓고 올려야 되는데 이상은 감당이 이제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이 영사기 시스템이 크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타워 시스템, 하나는 플래터 시스템입니다. 타워는 세워놓는 거고 플래터는 이렇게 필름을 수평으로 두는 건데 이 필름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3시간짜리 필름을 올려놓기 위해서 요번에 플래터를 조금 더 크게 설계했는데도 최대치래요. 그래서 아마도 뭐 근시일 내는 요 3시간짜리가 가장 일종의 물리적인 한계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서 이거 참 영화를 다 어디서 봤어요? 저는 사운드 특허관에서 봤습니다. 어디? 저기 CGV 돌비 애트모스에서 봤어요. 아 여의도인가요? 여의도? 네, 여의도. 여의도. 노시스는 어디서 봤어요? 저도요. 여의도에서. 아 여의도. 같은 관에서. 네. 저는 템포? 압구정 템포. 저번에 템포 홍보대사예요? 코니 호주님한테 얼마나 무슨 혼났는지 광고라도 몰라요. 좀 받아와 템포에서. 아니 그 비싼 관 가는데 뭐 가격도 모르고 간다고 진짜. 얼마던가요? 안 찾아봤습니다. 근데 용화맥에서 보면 다들 용화맥 근데 이번 주도 매진이거든요. 네. 자리 없어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근데 사실은 용화맥에서 봐도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야. 우린 거기 필름이 아니라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이고 최대 맥시멈이 4K란 4K 영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논란이 찍은 1570 그러니까 구멍이 15개 달렸고 70mm 필름 아날로그 필름 아이맥스 필름은 18K인가? 18K. 네. 디지털 환산 18K니까 용화막에서 봐도 446. 4배 4분의 1 정도의 화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네. 안타깝네 진짜. 그 다음으로 준비한 비하인드는 이제 과학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냥 많은 해봐, 과학자가 그냥. 나오는데 이 정보를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까? 저는 너무 알고 싶었어요. 아니 그냥 뭐 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일단 얘기해. 아니 저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등장하는 과학자들이 정말 많은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물리학계에서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고 가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특별 출연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짧게 나옵니다. 사실 일단 닐스 보어, 그렇죠. 케네스 케네스 브레너가 나오죠. 아마 지금 여러분이 떠오르는 원자 구조, 핵이 중앙에 있고 전자들이 전자가 돌아다니는 도는 거. 예. 요 모델을 제시한 게 닐스 보어입니다. 요 닐스 보어가 이 보어 모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근데 이 원자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전자의 에너지를 양자화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양자화한다는 게 양자가 쿼텀이거든요. 퀀터티의 퀀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을 가지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양으로 표현해서 이 사람이 모델링했기 때문에 양자화를 처음으로 일종의 구조화하는 데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 그 양이 그 플러스 네. 그게 아니라 퀀터티입니다. 그 양 네. 질량할 때 그 양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입자에. 어쨌든 이렇게 양자화로 설명하면서 사실상 양자역학 학자들의 수장격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양자역학 태동기에 뭔가 접어들었다. 코펜하겐 학파.
네. 그것도 이제 뒷부분에 아, 나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인데 음. 역시나 아주 짧게 나와요. 게다가 음. 아마 일반 대중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독일 배우시더라고요. 그 슈바이크 회퍼라는 분이신데 여튼 잠깐 나오는데 요 분도 아주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분이죠.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우리는 뭐 통계로만 그러니까 확률로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행렬 역학을 고안해 냈는데 요 성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받아요. 31살에 받습니다. 엄청난 천재죠. 그리고 원자 핵이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된다는 이론도 주장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굉장히 핵이나 이 입자에 대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스토리에도 등장하지만 나치 독일이 추진한 이 핵무기 프로젝트인 우란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과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요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코펜하겐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안한 양자역학에서 지켜야 할 수학적 공리 요거를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조시 하트넷이 연기한 어니스트 로렌스가 막 등장하면은 뚝딱뚝딱 뭘 만드잖아요. 이게 그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초창기 입자 가속기예요. 사실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이제 사람이 동위 원소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리면은 이게 무게가 다른 애들은 속도가 다를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 영화에서 등장하듯이 동위 원소를 골라내야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실험 물리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요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고요.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름은 많이 나옵니다. 엔리코 페르미라고. 사실 제가 뭐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 페르미가 들어간 물리학 뭐 용어가 진짜 많아요. 대단히 뛰어나신 분인데 여튼 영화 후반에 오펜하이머가 엔리코 페르미상을 수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원자력에 있어서 대가입니다. 사실 원자폭탄의 아버지를 또 한 명 고르라면 페르미라고 할 정도죠. 왜냐하면 사실 페르미가 인류 최초로 원자로를 완성시켜요. 그 시카고 파일 1이라는 CP1이라는 인류 최초의 원자로에서 핵 분열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한 게 원자력 발전. 네,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아버지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튼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있는데 사실 오펜하이머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있는데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막스 보른이라는 과학자인데 이 막스 보른이 오펜하이머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입니다. 거기서 그 브레킷인가 뭔가 하는 교수가 너는 보른 아니야 케네스 브레너 그러니까 네. 닐스 보어가 보른 밑에 가서 배우라고 제안을 그렇게만 나오지 하잖아요.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닐스 보어가 케임브리지에서 괴팅텐으로 옮겨라라고 제안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교수가 막스 보른인데 영화에선 등장하지 않죠. 근데 사실 찾아보면 그 오펜하이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오펜하이머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막스 보른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스 보른이 유태인이거든요. 근데 괴팅겐에서 막스 보른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추방을 받아요.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크게 충격을 받고 추방된 유태인 물리학자들을 위한 모금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거기서 더 발전해서 스페인 내전에 참여한 사람들을 후원하기 시작하거든요. 어찌 보면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막스 보른이라는 과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종의 그 정치 쪽의 캐릭터에서는 그 플로렌스 퓨나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강조할 지점이 있어서 일부러 좀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근데 아인슈타인 어디 갔어? 아인슈타인은 너무 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봐도 아인슈타인이다 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근데 그 딱 봐도 아인슈타인인 것 같긴 한데 좀 되게 어설픈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사실 그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아인슈타인의 대사에서도 나오듯이 양자 역학과 그 안에 그 밀입자들을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과는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아인슈타인은 이제 양자역학을 인정을 안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저 닐스 보를 케네스 브래너가 하면 그 둘이 그렇게 비슷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쵸. 연기하면 그냥 닐스 보니 자기가 닐스 보라고 하니까 닐스 보인 것부터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데 너무 비슷해서 어설픈 거야. 약간 무슨 점 하나 찍고 나온 그런 느낌 있잖아 왜.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그냥 분위기만 살짝 그렇게 나고 완전히 따르게 하지. 어설프게 분장해가지고. 근데 또 아예 달랐어도 이상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이미지가 강렬해가지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찍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놀라했대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그런 살아온 줄 알고. 그런 모습으로 대학교를 거닐고 있으니까. 귀신이야? 네. 여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안군의 비하인드, 영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영화에 나왔던 실존 인물, 과학자들에 대한 얘기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신업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엄청 길어 이거 사실은 스토리가. 3시간짜리인데요. 뭐. 네. 아니 템포 관에서 이렇게 마음 무겁게 보기는 또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펜하이머의 평전이 원작인 만큼 이 영화는 오펜하이머 학창 시절 또 핵폭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수장이 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원폭 이후 오펜하이머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그리고 있어요. 다만 수많은 전기 영화랑 비슷하게 뭐 오펜하이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순으로 영화가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좀 특이하게 현재와 가까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주인공들이 회상을 하면서 과거 이야기가 전개돼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하는 스트라우스 장관 임명 청문회입니다. 스트라우스는 오펜하이머와는 적대적인 관계로 미국의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두 차례나 지냈는데요. 이 인물의 청문회는 영화 속에서 흑백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스트라우스 시점으로 그가 기억하는 오펜하이머를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제가 소개드릴 주요 줄거리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킬리안 머피가 연기하는 오펜하이머의 보안인가 재승인을 다루는 심사장을 보여줍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승승장구하던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로 이제 몰리기 시작하고 미국 국민으로서 안전한 사람인지를 재평가받아야 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화가 과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오펜하이머는 어린 시절부터 약간은 엉뚱하지만 천재적인 기질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좀 인기 없는 학문이었던 당시에는 인기 없는 학문이었던 양자물리학을 전공을 했고 교수가 돼서 당시 안군이 설명해준 유명한 석학들이랑 계속 교류를 하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갔어요. 그런데 그는 이념의 다양성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원으로 가입을 하거나 뭐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노동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학문에 관심을 둔 만큼 여자들에게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플로렌스 퓨를 애인으로 뒀었고 또 키티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여자들을 만난 정황이 영화 내내 이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오펜하이머는 나치 독일보다 이제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해야 하는 미 정부의 맨하탄 프로젝트의 수장으로 뽑히게 됩니다.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어마어마한 무기 개발을 위해서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은 물론 나치를 피해서 미국에 와 있던 유럽 과학자들 그리고 동맹국인 영국의 과학자들까지 다 동원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러머스 지역에 위치한 비밀 기지에서 오펜하이머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약간 그 로스앨러머스 사막에 이제 그 기지 이름도 트리니티인데 실험 이름도 트리니티고 그거 보면서 저 생각 안 났어요? 에스트로이드 시티. 저도 그 생각 났어요. 거기서 폭탄 하나 터지잖아. 네. 저기 생각이 멀리서. 잠깐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막 만드는 사이에 이제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을 하게 되고 이제 원자폭탄의 사용처가 굉장히 애매해져 버려요. 하지만 힘들게 이끌어온 프로젝트인 만큼 어쨌든 시험 폭발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이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라는 이 이름의 실험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폭탄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바로 그 폭탄의 원조가 돼요. 그 소식과 함께 오펜하이머는 엄청난 영웅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는데
그와 함께 냉전 시대가 닥치게 되고 살상용 무기가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길 바랬던 오펜하이머의 생각과는 달리 수소폭탄도 개발되면서 굉장히 연쇄 폭발이 일어나듯이 군비 경쟁이 굉장히 더 심해집니다. 또한 스트라우스 등 오펜하이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의 과거 행적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지적하면서 국가 위험 인물로 분류될 위기에도 놓이죠. 그렇게 오펜하이머의 씁쓸한 말년을 비추면서 끝나가던 영화는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개발 이후 아인슈타인에게 파멸의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털어놓으며 두려워하는 장면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영화가 이제 축이 두 개가 사실은 큰 축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구성이 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이제 유럽 가가지고 물리학 지금 다 물리학자들이잖아요. 네. 물리학을 전공한 거는 맞는데 하버드에서 미국에서는 화학을 전공했어요. 아마 화학도 이 원자력. 네. 왜냐하면 원자를 가지고 그거의 성격을 보는 거니까 양자 역학 쪽에서도 화학 쪽에 조금 치우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화학이나 물리학 그런 거는 역시 통하고 결국 그 다 계산하는 거는 또 수학이고. 오늘 내가 무슨 서평 하나를 봤는데 책 속에들 금요일판 내는 거 있거든요. 네. 그 책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번 책이 아닌가? 수학이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 수학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리학의 언어는 수학이지만 수학은 사실은 심볼이잖아요. 네. 그게 실제를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 그럴 수 있죠. 수학은 질서에 가깝고 물리는 실제 자연에서 발견되는 현상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책을 보니까 책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안군 참고하시고요. 네. 네.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의 리뷰를 들을 시간입니다. 먼저 총평부터 좀 해볼게요. 이 영화를 보고 뭐라고 했더라? 1초도 눈을 못 뗐다고 하는 우리 노시스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뭐 인터스텔라나 인셉션 같은 느낌은 아닐 거라는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들어가서인지 크게 뭐 인터스텔라나 인셉션 같은 느낌은 아닐 거라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많은 평 중에 하나가 대중성이나 상업성을 많이 배제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얼추 감을 잡고 갔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가 뭐 이를테면 천만 영화에나 해당되는 상업성은 아니겠거니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감은 잡고 들어가서 그런지 제가 그런 재미를 기대했다면은 좀 당황하고 놀랐을 것 같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그런 종류의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마케팅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다 그거를 너무 기대하잖아. 뭐 폭발 막 계속 엄청 터뜨리는 거 나오고. 근데 아무 정보 없이 갖고 저는 지금 안군이 말한 과학자 중에 단 한 명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하여튼 보는 내내 단 하나의 뭐 의문이라든지 방금 지나간 저게 지금 무슨 뜻이지? 혹은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구도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궁금함이 남게 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 집어넣는데 사실상 우겨넣는 수준으로 만들었는데도 다 이해가 되고 심지어 곳곳에서 하는 대사와 상황들이 공감이 되고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강렬한 감동까지 주는 것일까에 놀랐는데 사람들이 뭐 어렵다라든지 뭐 이렇게 만들 거였으면은 뭐 드라마로 시리즈로 만들었어야 된다든지 뭐 이러면 하는 게 굉장히 지금도 이해가 좀 많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반응이 많아요, 근데? 뭐 난 잘 모르겠네. 대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평에서는. 그래서 약간 여기서부터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제가 뭘 많이 알아서나 아니면 어려운 영화를 즐기는 종류의 사람이 절대 아닌데 또 다 알아먹었거든요. 저는 다 저는 뭐 완전히 뼛속까지 문과인 저로서는 이 정도 개념만 아주 상식적인 개념만 가지고도 다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뭘까?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움이라든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뭘까? 이게 좀 미스터리인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막 뭐 불친절하다든지 뭐
뭐 폭탄이 터지기 전에 방광이 터졌다든지 그건 이제 영화가 그거 길었다는 너무 재밌던데. 영화 폭탄 길었다는 터지기 이야기를 전에 하려는 폭탄이 것 같은데. 2시간에 터지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방광이 터지. 근데 맥스님도 그렇게 글 쓰지 않았나요? 영화를 2번 보고 책을 읽어야지 감이 왔다. 난 그렇게 글을 썼죠 칼럼에. 예. 근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로시스가 얘기한 것 중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좀 명확하게 얘기 안 한 부분은 이게 그러면 무슨 양자역학이 이해가 안 간다든지 그럴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자역학 얘기를 한 게 안 없어. 하죠. 네.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해 안 갈 거는 기본적으로 없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문과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뼛속까지 문과인 저도 전혀 어려움 없이 봤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렵다, 복잡하다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많다는 거에서. 근데 저는 그 많은 등장인물도 이렇게 심플하게 잘 구도를 설명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에 감복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가 사실 진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감명하게 잘 만든 영화를 가지고도 어렵다고 하면은 어떤 영화가 이해가 될까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이 말을 아까 조심스럽다고 한 거는 그러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특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총평 중에 제 일부만 그냥 잠깐 여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고 가면, 제가 이제 그 뭐 책을 보고 영화를 2번 보고 나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뭐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되고 복잡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물론 저는 또 처음에 엄청 졸았기 때문에 처음 봐가지고 이해를 잘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책을 안 보면 솔직히 이 영화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해했다는 사람도 이해를 안 했다고 생각, 100% 이해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훨씬 더 많은 컨텍스트가 그렇죠. 책에 예. 있나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컨텍스트가 있고, 다만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그걸 논란이 그 책을 3시간짜리로 1000쪽짜리를 압축하면서 뉘앙스를 다 심어놓긴 했어요. 그 영화에 비슷비슷하게. 근데 그건 책은 알보면 절대로 눈치챌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챘다고 생각할 뿐이지 절대로 그건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뭐 굳이 책을 안 보더라도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굳이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본 대로 하면 넘어가면 그건 뭐 그것대로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이거 뭐 자기가 보려고 이 영화 만들었네. 자기가 보려고. 2천억 받아가지고 100% 자기만 본인이 그걸 100% 이해하는 건 논란밖에 없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려면 본인이 본 교과서도 보는 게 맞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원작의 대사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고. 안구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일단 시간은 정말 빨리 갔고요. 너무 계속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 터질까? 아니요. 유일하게 긴장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컷과 편집이 사실 그 트리니티 실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너무 긴박한 거예요. 이 등장 인물도 많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중간중간에 이미지 컷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미지 컷은 많죠.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 정도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물이 많아서 혹은 내용 자체가 그냥 그 학자의 얘기다 보니까 긴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긴장하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컷은 그냥 되게 넓게 쓰는데 트리니티라는 굉장한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사건 때문에 긴장하게 만드니까 3시간 내내 긴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다가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에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이미지 컷 있잖아요. 네. 전 그거 처음 볼 때 되게 막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이미지 컷들 좀 튀지 않아요? 튄다는 느낌보다 앞부분에 그 저는 오펜하이머의 불안했던 시기를 심리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난잡스러워요, 사실. 근데 그래서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 내내 정말 잘 봤다.
와. 그리고 음. 맥스님이 추천해 주셨던 것처럼 사운드 특화관에서 보길 잘했다. 확실히 큰 화면에서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걸 선택할 수 없었다면 사운드 특화관에서 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2X에서 봤나요? 사운드 2X에서 봤나요? 2X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아마도 돌비 애트모스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딱. 여의도에 저도 CGV에 아마- 돌비 애트모스가 네. 하나 있어요. 예. 저도 확실히 폭탄 터지는 장면이나 이럴 때는 진동이 그러니까요. 느껴져서 그 사운드를 이건 넘어서는 거죠. 제가 몸으로 느끼는 거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특히나 이것뿐 아니라 끝나고 나서 연설하는 부분 있잖아요. 발 동동동 오, 부르는 그때도 아. 맞아. 응. 그 베이스의 이 울림이 이 피부로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경험이었어.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불안한 마음,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서 훨씬 좋았어요. 물론 큰 화면에서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운드가 주는 경험만으로도 굉장히 강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워서 보는 건 어땠나요? 사실 편하게 보려고 누워서 보는 거였는데 누운 자세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거 앉아서 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 핵폭발 실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보지 그랬어요. 근데 템포가는 단점은 누워서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어? 아무래도 편안한 좌석이다 보니까 그 딴 사람들 왔다 갔다 해도 신경 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자주 가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거슬려요 사실은. 뭐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저도 안군이랑 약간 비슷하게 긴장한 상태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특이하게 평화로운 씬이 거의 없어요. 계속 갈등. 네. 여기서 무슨 일 뒤돌면 무슨 일 누구를 싸우고 계속 이러니까. 게다가 소리도 맞아요. 굉장히 불안한 사운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계속 긴장하고 또 약간 계속 그 다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결말을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이들의 갈등이 어떻게 됐을까를 모르니까 좀 몰입이 더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음악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고 몰입돼서 좋았는데 한 가지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대사가 잘 들렸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자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화는 자막으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대사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악이 너무 큰 거에 비해서. 그랬을 수가 있는 게 일단 뭐 논란이 음악을 또 세게 집어넣기도 하고 네. 논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시를 안 해요. 후시를 안 해. 다 동시녹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려도 그냥 안 들린 채로 가는 감독이. 그래서 네. IMAX를 못 찍었대요. 대화씬에서는. 아. 왜냐하면 이게 갭이 있대요. 촬영 돌리고 이게 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촬영하는 거는 대화가 많은 장면들은 다른 카메라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사운드 부분이 음악은 너무 좋고 잘 들려서 알겠는데 내가 이게 자막이 없었으면 제대로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제가 답답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과 이 물리학자들의 갈등과 이런 거를 더 면밀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이가 어땠고 누가 좋았고 나빴고 그리고 이 이후에 누가 좋아졌고 나빠졌고 누군 노벨상 받았고 못 받았고 막 이런 그런 세세한 갈등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스며들어 있는 유머라든지 아니면 작은 부분 다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사실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 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하면서 웃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막 토론을 벌일 때도 토론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데 그러니까 대강 뉘앙스는 알겠어요. 근데 명확하게 모르겠어서 좀 답답한. 테넷보다 너무 덜했어요. 그래서 보고 났을 때 나 그래도 테넷보단 이해해서 스스로 기특해. 나름 공부했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전 책이 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은. 책을 보면 완전 느낌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그 정보를 자막 같은 걸로 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만약에 케네스 브래너가 등장하면은 옆에 닐스보 상보성 뭐 해가지고 저쩌고 뭐 이렇게 잠깐 나오고. 근데 그거 좀 깰 것 그게 같은데 안 어울릴 것 같지 네, 않아요? 너무 정보가 많아서 이미 대사로도 엄청난 정보량가 쏟아지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이 연출은 저는 오펜하이머의 머릿속을 보여주는 그 장면들 그 있잖아요. 이미지 컷들이 저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그게 내가 평소에 누워서 상상했을 때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들이 뭘까라고 궁금한 적이 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잘 구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감정을 이제 자기 상상이나 아니면 그 폭탄이 터지는 장면에 불안감 느끼잖아요. 번쩍이는 거 또는 발소리 이런 거 느끼는 것도 되게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데 정말 저랬을 것 같아서 저는 이입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플로렌스 퓨를 왜 이렇게 소모했나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 인물에 그런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대. 그 뭐 네. 에밀리 블런트도 마찬가지고 플로렌스 퓨도 왜 여성 캐릭터들이 뭔가 약간 애매하게 그냥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아마 뭐 앞뒤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잠깐 나와서 사실 둘이 왜 사랑하게 됐는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영화만 봐서는. 그리고 너무 짧게 없죠. 뭐 이 영화를 보면. 그려져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물론 더 중요한 사건들 때문에 많이 편집이 된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 책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좀 나와요 그거는. 알고 네. 싶은 부분이에요. 그 책에 여성 과학자 얘기가 많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특별히 뭐 여성 과학자로서의 그런 서사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벌어졌던 일들을 정말 세밀하고 꼼꼼한 취재를 통해서 전부 재현을 해놓은 건데 엄청난 취재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음악이 약간 덩케르크 느낌이 많이 나서 너무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음악 감독은 사실은 덩케르크는 한스 짐머고 다른 감독인데 네. 그런 느낌은 못 받았나요? 전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 영화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전쟁 영화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뭐라고요? 하여튼 안 들잖아요. 근데 사운드에서 그걸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덩케르크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음악 감독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느낌은 다 비슷하게 약간 그러니까 느낌만 비슷한 게 아니라 느낌도 비슷한데 뭔가 악기나 리듬도 비슷한 네. 뭐라고 해야 뭐 구성이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야 논란이 이제는 저런 것까지 제어를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위약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 위약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과포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못 만든 영화는 뭐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에다가 못 만든 영화나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안 들지만 그렇다고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고 메시지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냥 분명히 웰메이드 영화인데 뭔지 잘 모르겠네. 뭘 만든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가 이 정도 히트를 하고 하는 것은 약간 유명해서 유명한 느낌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유명해서 그냥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번 에피소드 때 기대한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그렇죠. 의도였던지. 그거는 저도 그냥 막 터지고 폭발하고 아이맥스로 폭발 장면을 찍었고 뭐 그냥 실제로 찍었고 해서 그런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뭐 심지어 일단 한번 터트리고 시작하든지 뭐 그렇게 가는 줄 알고 그 앞에 이미지 컷들은 이제 곧 터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 안 터지고 앞부분에 제가 엄청 졸았거든요, 사실은. 요즘엔 제가 거의 이제 영화 앞부분을 줍니다. 희한하게. 뒤에 가서는 오히려 깨는데. 그게 제 기대 무엇을 기대하던 그 기대가 틀릴 거 속단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고 그래서 나는 이제 논란이 조금 뭔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나 이런 생각마저 약간 들 정도예요. 근데 라미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보면 라미가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영화를 보고 저는 심지어 사실은 책을 봤어도 영화를 보면 이제 오펜하이머가 왜 원자폭탄 개발에 뛰어들게 되는지 그게 없어 사실은. 하다 그냥 들어갔어. 정확히 나오나요? 왜 제가 무슨 절실한 뭘 갖고 저걸 하는지가 느껴져요? 근데 사실 그때 옆에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시대는 당신의 시대인 것 같으니 이전처럼 뭔가 동료로서 일원이 아니라 이끌 수 있을 때 이끌어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근데 그건 대사 하나인데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무슨 우리가 영화를 보면 물론 이제 사람 사는 건 또 다 그렇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막 하면서 제가 절대로 저걸 해야만 될 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봐도 왜 저기에 저렇게 뛰어들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정확히
오펜하이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가끔 코디네이터 같은 사실은 프로젝트 매니저잖아요. 월저팩탈 개발. 근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안 나와. 산만하게 왔다 갔다는 하는데. 그리고 그 원자 폭탄이 사실 좀 그 기대했던 건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지지?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건 전혀 안 나오잖아. 아예 안 나와. 1도 안 나오잖아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오펜하이머는 중성자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 안에서. 거기 안에서. 네, 그 맨하튼 프로젝트 내에서. 그건 책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래요? 뭘 했는지는. 그리고 이 영화가 또 한 축으로 살고 있는 스트라우스 얘기가 저는 왜 저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렇게 나와야지 저 사람이? 저도 여기가 약간 비슷한 게 스트라우스랑 저는 오펜하이머의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걸 알겠는데 그것도 맞아. 그 원인과 그 6년 전에 있었던 그 발언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그렇다고 설명이 되는데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둘 사이에? 그래야지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있고 또 스트라우스의 분량이 많잖아요. 거의 절반이지 뭐. 반을 네. 차지하니까. 근데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저는 좀 부족해서 처음에는 스트라우스가 왜 등장하는지를 못 따라갔어요. 영화 초반에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그 사이가 벌어지는 부분을 처음 만났을 때 약간 오펜하이머가 그 책에도 보면 오펜하이머가 되게 오만하게 오만한 지식인으로 그려지거든요. 보면 이제 뭐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해대고 그다음에 어디야? 그 청문회인가에서 그 뭐 수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반대하면서 막 되게 좀 비꼬았죠. 비꼬는 조롱조의 말을 하죠. 그럴 거면 맥주도 수출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이제 저 스트라우스가 빡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게 스트라우스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뭐 메카시즘 얘기하고 뭐 이런 당시 사회 분위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메카시즘은 사실은 별로 이제 궁금하지도 않고 이걸 뭐 영화가 잘 만들고 못 만든 걸 떠나서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저렇게 스트라우스가 나와가지고 주구장창 오랫동안 그리고 그 구성이 서로 다투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저렇게 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그 구성 두 가지 축, 그 두 가지 축이 또 시간도 막 뒤죽박죽이잖아, 사실은. 네. 책은 거의 이제 그 리니어하게 가요. 시간 순대로 가는데 이건 구성 바꿔놨는데 이거 결국은 꼰 건데 시나리오 굉장히 치밀하다. 저걸 저렇게 시간으로 돌렸다가 막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는 거 치밀하게 느껴졌는데 다만 이제 왜 그렇게까지 꼬았어? 뭐 하려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약간 위약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그게 드라마 내러티브에 무슨 도움이 돼? 어떤 도움이 돼? 그렇게 내러티브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구성을 트리트먼트를 그렇게 해서 무얼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런 구성을 가지고 그래 너 제주 되게 좋네. 좋아 너 구성 정말 잘한다. 정말 명작이시네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제 리뷰고요. 우리가 배우 연기 얘기 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일단 뭐 킬리안 머피는 그냥 요즘 얘기로 찢었다. 저는 제가 모르는 어떤 지식의 부족한 부분과 약간 스토리 개연성 떨어지는 부분을 연기력이 다 멱살 잡고 저를 데리고 와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뭐지 할 때쯤 연기자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저를 잡고 가줬습니다. 따라와 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스트라우스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 부분이 의아하면서도 사실 몰입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다 너무 좋았고 저 킬리안 머피는 이 이상의 역할을 그 다음에 했을 때 무조건 이 역할이랑 비교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오펜하이머 그 자체로 느껴질 정도로. 외모도 닮았어요. 아니 그 살을 빼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얄쌍하게 보이려고 촬영장에서 아몬드 하나 먹었대요 하루에.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에밀리 블런트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기를 잘했다 이런 차원보다도 그냥 매력적이더라고. 개인적인 연기도 잘했지만 취향의 문제인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플로렌스 퓨는 정말 신 스틸러였는데
좀 아쉽다고 했죠. 나미는. 근데 이거 뭐 명장면이 그냥 얘기가 나와버리긴 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뭐 약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장면의 명장면을 얘기하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로렌스 퓨의 그 특히 저 보안 청문회 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뭐야 와이프가의 상상.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다 그냥 발가벗겨진 네. 것도 같이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청문회장에서 그의 인생이 이제 발가벗겨지고 네. 있다는. 그거는 되게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이지만 플로렌스 퓨 연기 잘하고 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국 영화의 황정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뭐죠? 그러니까 연기 잘하는데 연기 잘하는 자의식? 아니요. 그 사람의 자의식이 아니라 뭔가 여기서 특출나는 무언가 모습을 봤다라는 인상이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잘하지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사실 그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막 촉망받고 많이 쓰이는 남자 배우 중에 그 누구죠? 그 티모시 말하는 네. 건가요? 티모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티모시 샬라메는 작은 아씨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플로렌스 퓨는 제가 뭐 많은 모든 작품을 보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플로렌스 퓨가 이제 그 방에서 그 오펜하이머하고 뭐 그 정사신을 찍다가 무슨 그 바가바드 기타 이렇게 펴들고서는 뭐 나는 세상 그 읽어달라고 그 대면 되게 깬다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반응이 되게 되게 이상하다고 막 그 웃음이 터진다고 그 대목에서 어울리지 않게 우리는 뭐 우리말로 듣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좀 깬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저는 뭐 그런 느낌이고 연기는 일단 킬리언 머피는 어느 순간부터 킬리언 머피가 아니라 그냥 오펜하이머를 맞아요.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워낙 대단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전 맷 데이먼이 멋진 것 같아요. 뭔가 목소리 톤이나 이 행동이 순간순간 브래드 피트를 떠올리는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맷 데이먼이 그리고 또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기존의 맷 데이먼이 아니라 뭔가 이게 브래드 피트의 특유의 툭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되게 조금 계속 눈길이 갔어요. 중간 등장할 때마다. 뭐 개인적인. 근데 맷 데이먼은 저번에 그 나이키 다룬 뭐야 그 에어도 그렇고 이제 그냥 배불뚝이로 나오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에요. 저도 그 생각한 게 약간 그 예전에 맷 데이먼은 사실 좀 되게 멋있는 느낌의 배우가 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악독하기도 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욕심 좀 있고 이제 그런 자본가 사람으로, 계급으로 넘어간 느낌.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잘 어울려요. 예전보다. 노시스는 배우들 혹시 눈에 띄는 배우 킬리언 머피 빼? 저는 여전히 감독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저는 킬리언 머피가 연기를 잘해 보이는 것도 저는 논란의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군중들이 발을 구르는 소리 장면을 앞에 배치했다가 그때는 정말 그냥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이미지로 한번 썼다가 이제 실은 그게 이를테면 원자폭탄 실험, 트리니티 실험 그 성공 후에 이제 동료들이 이제 이렇게 환호하는 장면인 것이잖아요. 그때 이제 킬리언 머피가 그 빛의 눈을 막 이렇게 막 깜빡깜빡하면서 그 순간에 킬리언 머피가 느꼈을 감정이 스토리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연기라는 게 대단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은 아인슈타인이랑 대화도 그 대화도 역시나 앞에 대화의 내용은 모른 채 배치됐다가 뒤에 이제 실은 이런 내용의 대화를 했었어라고 이를테면 진실을 알려준 뒤에 킬리언 머피가 짓는 표정 그리고 아까 그 누구였죠? 유명한 그 물리학자 이름을 딴 그 시상식? 네, 페르미. 네, 시상식에서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 말을 듣고 나서 이를테면은 현실이 되는. 그렇죠. 네. 그 연결, 그 장면에서 또 그 시상식에서 또 킬리언 머피가 짓는 표정이라는 게 이 모든 게 그 순간순간에 왜 그때 그 오펜하이머가 느꼈을 감정이라는 것이 개연성이 만들어지고
제가 상황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때 킬리안 머피가 짓는 표정이라는 게 저 감정이겠거니 저런 상황이라면 나도 이런 감정을 느꼈겠거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설득이 됐다고 해야 되나 상황이 설득이 됐기 때문에 킬리안 머피의 표정이나 연기가 우수해 보이는 저는 그래서 결국 그때도 저는 논란의 이 각본과 연출에 저는 더 뭐라 그럴까 매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워낙 유명한 배우라서 배우 보는 재미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끝까지 한 큐에 가는 그 스토리 라인과 구성 특히 뭐 딱히 막 아주 자기적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실험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오펜하이머가 겪게 된 윤리적인 딜레마라는 것은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오펜하이머가 계속적으로 그 빠지는 윤리적인 딜레마라는 게 계속 설득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연기력이 터진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실은 연기력이 터진 게 아니라 그렇게 구성을 했기 구성을 때문에 참 잘했다. 저는 정확히 그 반대로 느낍니다. 근데 저도 이쪽에 가깝긴 하거든요. 저는 뭐라고 그러지? 그냥 그 연출이나 구성은 잘 모르겠고 그냥 킬리안 머피가 그 정도를 해냈다라는 생각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노시스님의 의견에 조금 더 같은 이유가 뭐냐면 스트러스가 사실 이 오펜하이머를 끌어내린 사람인데 그게 사실 등장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고꾸라졌다라는 게 뒷부분에 나오지 앞부분에서의 관계에서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그 구성이 필요한 때니까. 근데 사실 이 두 개의 큰 줄기를 따졌을 때 이 사람은 오펜하이머를 무너뜨린 사람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구성이라면 이 사람의 나쁜 거를 앞부분부터 계속 해가지고 갈등 요소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 굉장히 진폭이 작은 상태로 가다가 그 역전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사건들을 중간중간에 막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심리 상태에 필요한 것들을 뭔가 사건을 그 시간 라인에서 가지고 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오펜하이머를 따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뭐 오히려 제일 잘 설명하는 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노시스님의 생각과 되게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스토리를 내가 장악한 채로 이를테면 저는 그래서 이걸 책을 안 읽고 영화를 보시기를 저는 추천하는데 오히려 저는 정말 오펜하이머에 대한 단 1의 정보도 없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내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그 영화의 즐거움에 완벽하게 적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걸 안다라고 알고 뭐 더 재미있게 느끼고 싶어서 뭐 더 그 안에서 컨텍스트를 찾기 위해서 보는 것보다 그냥 영의 상태에서 노출되어서 논란이 만들어놓은 그 상황 논란이 구성한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영화적인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텍스트 같은 재료가 있어도 어떤 포맷의 그 예술로 만들 것인가 이를테면 이걸로 뮤지컬을 만들 수도 있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연극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그 포맷의 것에 노출시켰을 때 그중에 하나로 영화를 선택한다면 뭐 책으로 쓰면 그 두꺼운 벽돌책이 되는 것이고 누구는 또 그 벽돌책이 아니라 아주 얇은 뭐 에세이 같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술가의 선택이고 자질인 것인데 이런 소재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가장 훌륭한 방식의 것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논란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감명 깊고 좋았었어요. 이 의견에서도 저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당연히 뭐 저도 대부분의 영화는 그냥 영화만 보고 저는 책을 이제 어쨌든 그 실용적인 목적에서 볼 수밖에 없어서 책을 본 것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드는 그런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가 책을 저번으로 해서 상당 부분이 창작이 됐으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거의 책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책인데 그 책의 컨텍스트를
영화가 다 설명을 하지 못해요.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난 노시스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안 읽으실 분이 95%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이 책을 대사까지 책을 보면 그 영화의 맥락,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저런 대사를 하고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왜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 전제가 그런 다른 말씀을 것 같아요. 드립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내가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이 영화만 봐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풍성하게 깊은 걸 이해하고 원한다면. 더 사실에 가깝게 가고 싶다면 그건 근데 책을 안 이제 보고는 맥스의 가까이 갔습니다. 전제는 그거잖아요. 이 영화를 그러니까 책을 그대로 옮겼지만 영화가 그 컨텍스트를 또 일부분을 빼먹었기 때문에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을 다시 읽어야 된다라는. 아니 개연성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영화나 책이나 영화는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보고 영화를 보면 끝나는 네. 거고 대부분의 99%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끝나는 거고 책은 또 책대로 책을 본 사람은 영화를 안 봐도 책은 책대로 그냥 완성된 거예요. 영화를 굳이 볼 이유는 없잖아. 내가 영화를 그래서 좋아하잖아. 영화만 보면 좋겠다고 저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책을 보면 더 맥락을 알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을 봤더라도 3시간짜리로 만든다면 이 선택이 가장 베스트의 선택일 그러니까 것이라고. 노시스님이 생각하기에는 빠뜨린 게 아니다라는 선택한 느낌인 것 것이 같아요. 네, 취사 선택했다고 보는 거죠. 빠뜨린 게 아니라 빠뜨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영화는 그 영화 자체로 영화 한 편의 예술 작품이니까 그쵸. 빠뜨렸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 뭘 그 그쵸. 빠뜨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영화는 영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된 거지. 그게 책하고 서로 보완제가 된다는 거는 그렇게 그 책을 본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그건 보완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영화는 그냥 영화로 한 편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저번이 있든 간에. 근데 저는 영화로 만든다면 저는 이게 가장 베스트 옵션이겠다고 느낀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은 도전을 못했고 이 영화를 본 후에 이제 이 배경 지식을 다룬 교양물이나 다른 뭐 다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볼수록 그게 이 관계가 이 관계였구나, 이 인물이 이런 캐릭터였구나를 뭐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사후에 그러면서 영화를 다시 봤지만 그냥 그 영화는 영화대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봤던 것과 알고 본 거랑 저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원작으로 어떻게 옮겼는가는 그다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사를 뭐 그대로 옮겼든 안 옮겼든 이 영화는 영화대로 그냥 완전한 형태를 띄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노시스님 보실 때 이게 빠르다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어쨌든 많은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더 다른 컨텍스트를 원하는 취지에 내가 미처 못 봤다, 내가 놓쳤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많거나 빠르게 느꼈다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시스님은 어떻게 느꼈는지 그러니까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아무 정보 없이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더 인상 비평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좀 이를테면 저 둘이 갈등을 하는데 뭐 아주 큰 줄거리로 이해를 하는 바는 있는 거죠. 저 지점이 의견 대립이 생기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뭐 그 맥락에서 저 사람의 이름이 뭐고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동료였고 저 사람은 뭐 노벨상을 탔고 이 정도는 그쵸. 모른 그냥 채 이 사건에서 어떤 관계인 그냥 건지만 이 안에서만 제공되는 정보로도 저는 쭉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두 번째 봤을 때나 첫 번째 봤을 때나 제가 놓쳤고 내가 저건 놓쳤구나 하는 장면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한 상태로 봤고 그 호흡이 정확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든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준에서는 되게 잘 만든 영화였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노시스님의 페이스랑 굉장히 맞았어요. 잘 맞는 영화였나 보네요.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다고 느낌이 있어서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빠르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진행이 빠르다? 아니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저도 안 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딴 생각하면 뭔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놓칠 거를 수 있겠다. 좀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인 건지 되게 계속 긴장을 했던 느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페이스보다 빨라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기물은 사실 페이스가 빠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몰입하고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느꼈거든요. 내가 처음에 졸았던 거는 뭐 그냥 그 페이스를 따라가다가 자포자기. 자,
명장면 별의 순간 꽝의 순간 제가 아까 하나 진 테트록신을 꼽았고 네. 또 하나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폭발신의 연출은 정말 그건 어떻게 뭘 이렇게 좀 잡아서 못 만들었다고 하기에도 참 할 것이 없지 않나. 예, 진짜. 여러 가지로 폭발과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연설신까지를 네. 이제 하나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뭐 연기와 음악과 뭐라 그럴까요? 거기 약간 환상적인 장면이 들어오나? 내가 하나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 비주얼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완벽하게 연출이 된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다른 혹시 별의 순간 같은 것들 있을까요? 꽝의 순간이나? 비슷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안 나와서 좋았던 장면이 그 일본의 원폭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폭발이나 충분히 그런 보여줄 수 있었는데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만 해주는 게 정말 이렇게 해서 더 효과적이란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꽝의 순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어서. 저는 그 아인슈타인.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지금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트루먼이 이제 라디오로 발표를 하잖아요. 공습한 지 3일인가 뒤에 발표를 하는데 이 폭탄은 자연의 본질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폭탄이다 이러고 막 거드름을 피우는데 누가 보면 본인이 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사가 진짜 그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게 했던.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표현 자체는 되게 좀 약간 멋있다. 자연의 본질적인 힘을 이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되게 뭐라 그럴까 품위가 있고 약간 그런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전 그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일본은 이제 어디 떨어뜨릴지 고민할 때 자기 신혼여행 갔던 신혼여행지였으니까 교토는 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 그랬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위트 있지만 되게 슬픈 장면인 거잖아요. 또 누군가에게는 원래 각본에는 없었는데 그걸 연기하는 분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넣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역사에서 일어난 큰 일들이 되게 사소한 걸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영화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원자폭탄 책에는 원자폭탄을 굳이 거기 투하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상당히 꽤 나와요. 여러 분량 조금씩 걸쳐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떨어뜨릴 이유가 없었어. 떨어뜨리자라는 얘기도 있었죠. 아예 떨어뜨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독일은 항복을 했고 사실 독일 때문에 만들어진 원자폭탄인데 독일은 이미 항복을 했고 일본도 패망 직전이라 쟤들이 이제 곧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책에서도 그건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등장하죠. 그걸 대사로 등장하죠. 정확히 우리가 실험을 그래도 한번 떨어뜨려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책에도 없긴 한데 사실은 원자폭탄을 굳이 떨어뜨릴 필요는 없었죠.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도 2방이나 나가사키엔 더 큰 게 터졌단 말이에요. TNT가 1톤인가 더 TNT가 큰 거 터졌는데 아마 원자폭탄을 실험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소련한테 뭔가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투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다루죠. 대사도 그렇고 상황상 지금 이 시점에 왜 일본에라는 거에 의문을 계속 과학자들이 제기하고 내부 과학자들이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그 등장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추가로 별의 순간이 그 케이시 애플렉 나오는 장면. 저기 정보장교. 그 안경 쓰셨나요? 그 부하 그 둘째 중령 그 말하는 거 아니야? 대인관 말고 그 어느 대학교 가가지고 결국 오펜하이머가 그 뿌락치를 불게 되는 그 장면에 정보장교 등장하는 장면이 사실 되게 스무스한 장면인데 너무 긴장감 있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사실 케이시 애플렉을 잘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뜸들이지 얼마나 대단한 배우가 나오길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맨체스터 뭐죠? 네, 맨체스터 바이더시. 네, 거기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이 배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긴장감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장면도 별의 순간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대사를 이를테면은 과거 상황을 이렇게 영상화하는 네네. 대사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스쳐 지나가게 처리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되게 그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 및 과 리뷰 들을 시간입니다. 네. 전문가 평점입니다. 이은선 9점. 한 사람의 눈에 담긴 우주를 보았다. 이지혜 8점. 장기를 빼고도 여전한 대가의 솜씨. 정시우 9점. 가장 빛난 순간 찾아온 가장 깊은 어둠. 정유미 8점. 크리스토퍼 놀란이기에 가능한 성과. 김철웅 7점. 스펙터클 제로로 써내린 프로메테우스 탄원서. 박평식 8점. 지성, 야심, 윤리의 빅뱅 그리고 잔해. 오진우 9점. 강렬한 빛과 후폭풍 같은 그림자로 구성된 오펜하이머의 시간. 이용철 9점. 보자마자 20자평을 쓰는 게 너무 힘든 경우. 이유빈 9점. 작정하고 별은 영화 작가의 펜촉, 비범한 잉크, 휘황한 필치. 관람객 평점입니다. 10점. 핵폭탄이 터지기 전에 내 방광이 터지겠네. 이게 제일 공감수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10점. 로보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 무한도전에서 예, 하하 씨가 이 책을 읽지도 않고 쓴 독후감에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10점. 기술적으로 100점에 가까운 영화다. 박사는 22만 명의 희생에 괴로워만 하다 세상을 떠났겠지만 적어도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10점. 왜 눈물이 나지? 개인적으로는 놀란 감독 작품 중 최고. 10점. 0에 가까운 확률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말이 현실이 된 오늘날을 그는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깊은 자책과 고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겠지. 그다음에 10점. 인내를 가지고 감정과 인물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찾게 되는 감동. 그다음에 9점. 오펜하이머 평전을 읽고 간다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다. 인물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을 매우 잘 담아낸 영화. 6점. 오펜하이머에 대한 3시간짜리 다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점. 너무 기대했나 봐요. 일대기를 고전 소설 읽는 것처럼 영화로 본 것 같아요.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리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해서 가셔야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사씬이 몇 번 나오는데 개봉 첫날 오전 시간이라 정보 없이 갔다가 청소년 자녀랑 관람하러 오신 부모님들이 매우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18세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영화 끝나고 여기저기서 하는 말, 야 누가 나 좀 이해 좀 시켜줘봐라. 나만 이해 못했냐? 점점점. 그다음에 4점.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몰입감. 사전 지식이 있었는데도 난해한 구성. 너무 많은 등장인물. 생각보다 초라한 영상미. 비추. 3점. 기대했던 묵직한 한방보다 더 무거웠던 눈꺼풀. 이 영화가 미국에서는 이제 R등급을 받았는데 네, 17세 이하는 부모 동반일 거예요. R등급이.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5세가 돼서 사실 뭐 저런 댓글이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도 이제 뭐 대충 이런 영화는 또 자녀들 많이 데리고 가서 보잖아요. 그래서 과학 얘기다 막 그러면 당황스러웠다는 예,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R등급을 받은 건 섹슈얼리티하고 누드 그다음에 일부 대사가 뭐 있었는데 뭐 욕이 나와서 욕은 뭐 잘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뭐 그건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5세가 나온 게 그 장면이 지속적이지 않다. 이런 이유로 15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일단 두 사람은 되게 정해진 것 같고 뭔가 나머지 평균에 큰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뭔가 위아래로 확 이렇게 가 있을 것 같아서 전체 점수는 저희한테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일단 굉장히 영화 보듯이 긴장하는 순간이었어요. 거의 여기 오펜하이머였죠. 청문회장인 줄 알았어요. 치면 비슷해 규모도. 자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3.0입니다. 네. 3.0.
예. 3.0에서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3.2도 생각해 봤다가 책을 보기 전에도 그 점수였던 건가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책하고 상관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책을 제가 영화를 보고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보고 책을 마친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건 뭐 내가 책을 봤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다만 뭐 모르겠어요. 3.5와 3.0 사이에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노시스는 얼마죠? 저는 4.5요. 4.5. 예. 자, 이제 나왔죠 예상대로. 자 이제 저는 사실 5점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4.5입니다. 네. 4.5. 네. 저는 4.0입니다. 예상대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없는 그러면 저희 평균 4점입니다. 평균 4점. 네. 그래서 봐. 4.5, 4.5, 4.0. 아, 내가 3.0이니까. 네. 4.0? 네. 아이. 2점대로 줄 거 그랬네. 3점 됐을 텐데. 3.95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자, 저희가 190번째로 다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몇 번째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6, 7번째 저희가 아마 정도 처음으로 될 것 다루는 같아요. 놀란 감독 작품일 겁니다. 아니요, 덩케르크 우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덩케르크를 안 했어요? 덩케르크를 맥스님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하질 않았어요. 안 했어요? 네. 나는 그거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난 한 줄 알았는데 네. 하질 않았습니다. 아씨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덩케르크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예, 이야기도 지금 이 굉장히 얘기도 잘하셨기 진짜 때문에 어? 이렇게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건 되게 의외네요. 우리가 크리스토퍼 놀란 테넷도 안 했죠. 테넷은 별로 네,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네. 이런 니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니즈가 뭐예요? 하지 않겠다는 니즈. 네. 명령 아닌가요? 오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메멘토로 데뷔를 한 줄 알았더니 앞에 한 작품이 더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작품이 더 있어요. 장편 중에서도요? 거의 독립 영화 같은 수준. 하긴 근데 메멘토도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간 영화로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그 영화는. 예. 그때부터 이미 뭐 구성이 와 저걸 머릿속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니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게 시작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제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의 최고 수준의 자율성을 가진 그런 감독이 되어서 내놓은 굉장히 묵직한 소재의 영화 오펜하이머를 저희가 책영사 190회에서 다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평이 또 매우 궁금해지네요. 특별히 이번엔 더. 네. 여기서 좀 뭐요? 아니야. 좀 리액션 했어야 되나요? 리액션 했어야 되는데. sorry. 네. 이건 편집해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내린 책영사의 평점은 4.0. 최근에 내린 영화 중에는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책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물 존재 아닌가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네. 마지막이었나요? 그게 올해였나요? 아닌가요? 아니요.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했었죠. 예. 그렇네요. 그 이후로 다루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책영사에서 다루던 책과는 조금 다른 결의 상당히 저희가 다루는 것 치고는 참신한 결의 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전에 노시스가 인스타에다가 힌트를 줄 거고요. 네, 그걸 보고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연에 라미 안군 노시스 그리고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